안녕하세요. 결혼 7년 차 주부입니다. 결혼을 한 지 오래된 것은 아니지만 체감상으로는 거의 30년은 시집살이를 한 것처럼 참 힘든 생활이었어요. 저는 이남 1녀, 장남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남편은 다정다감하고 저와의 사이도 좋았지만 시집살이는 쉽지 않았어요. 그나마 시부가 계실 때에는 시모의 시집살이가 그다지 힘들지는 않았는데 결혼 4년 차에 시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시모의 행포가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저는 직장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평일 주말할 것 없이 급하다며 시모는 저를 불러댔습니다. 어머님, 어디가 편찮으신 거예요? 당장 와야 할 정도로 안 좋으신 거예요? 남편한테 전화는 해보셨어요? 예, 뭐하러 동수한테 전화를 해? 네가 있잖니? 그냥 좀 감기 몸살 걸린 것 같다. 몸이 으슬으슬 추운 게 통밥도 못 해 먹겠고 그러네. 이왕 온 거 우리 집 청소 좀 해다오. 내가 하려고 하니까 몸살 나서 몸이 영 안 움직여지네. 네? 어머님, 괜찮으신 거예요? 아까는 당장 쓰러질 것 같이 어지럽고 속도 안 좋다고 하셨잖아요. 아유, 그러게나 말이다. 너한테 전화할 때는 또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렇네. 너 오니까 괜찮아졌나 보다. 어쨌든 이왕 온 김에 우리 집 청소도 좀 해주고 저녁밥도 좀 챙겨주고 가렴. 어머님, 저 일도 다 빼고 왔어요. 급하다고 해서 그랬는데 이러시면 어떡해요? 아니 너는 시모 아픈 것도 신경이 안 쓰이니? 아프니까 오라고 했지. 안 아픈데 오라고 했겠어? 그때는 정말 아팠다니까. 무슨 그렇게 괜히 부른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 너 정말 서운하다. 어머님, 제가 더 서운해요. 아들은 바쁘니까 안 되고 며느리는 오라가라 해도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꼼짝을 할 수 없다고 해서 가보면 시모는 아픈 곳 하나 없이 멀쩡했습니다. 그냥 불러서 이것저것 집안일이며 심부름이며 부려먹으려고 불렀던 것이었어요. 저도 결혼 초반에는 시모의 말에 내내 하면서 모두 들어주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모의 태도가 점점 심해지면서 제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가 되더라고요. 시모에게 직접 버겁다고 이야기를 해보았지만 시모는 그런 저의 태도가 괘씸하다고 생각을 하셨죠. 어머님, 제가 집에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일도 하고 있잖아요. 어머님이 진짜 편찮으셔서 움직이지 못하시는 거면 제가 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오기가 조금 힘들어요. 이해하시죠? 이해? 예. 너는 네가 아픈데 남편이 바쁘다고 해서 안 오면 서운하지 않니? 나도 마찬가지다. 내 몸이 아픈데 바쁘다고 안 오면 서운하지 않겠니? 그러니 그런 건 내가 아니라 네가 이해를 해야지. 알겠어요, 어머님. 근데 저는 바쁘니까 앞으로는 동수 씨한테로 전화를 해주세요. 아니, 동수는 일이 바쁘잖아. 걔는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인데 어떻게 함부로 전화를 하니? 그냥 네가 받아서 오면 되잖아. 너는 무슨 밖에서 몇 푼이나 번다고 일을 빼면 안 되느니 어쩌느니 하는 거냐? 다른 며느리들도 다 이러고 산다. 너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얼마나 너를 봐주고 있는 줄 아니? 그거 고마울 줄은 모르고 뭐라고? 바쁘니까 오기 힘든 거 이해하라고? 아니 나는 이해 못한다. 어머님, 저도 일이 바빠요. 저도 중요한 일이고요. 그건 아들이든 며느리든 다 똑같아요. 똑같은 게 어디 있니? 우리 동수의 일은 몸도 쓰고 머리도 쓰고 힘든 일이잖니. 근데 너는 따뜻한 사무실에서 컴퓨터만 하고 있는데 뭐가 힘들고 어려워? 그건 다 핑계다. 거기다가 넌 맏며느리인데 이 정도는 해야
며느리 둘이 제대로 한다고 말은 해보지 않겠어? 어머님, 저만큼 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러세요? 계속 이렇게 하시면 저도 그냥 다 놓겠습니다. 시모는 아들이 바쁜 건 중요한 일이지만 며느리가 바쁜 건 핑계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스트레스가 극심해졌고 심리적으로 우울과 불안이 반복되는 생활이 지속되었습니다. 일을 하다가도 시어머님의 전화가 뜨기라도 하면 그때부터 심장이 두근두근대며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한 저는 남편에게 헤어지겠다고 선언도 했었죠. 나 어머님 감당 못해. 당신이 감당을 하던지 아니면 나랑 헤어지든지 하자. 갑자기 무슨 얘기야? 엄마가 계속 당신 불러? 그래. 당신 일은 세상 중요한 일인데 내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흔한 일이라 생각하시잖아. 나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나는 자기가 부르면 꼭 와야 한대. 이게 말이나 돼? 나 더 이상 못하니까 제발 나랑 이혼해줘. 여보, 갑자기 왜 그래? 아니, 내가 엄마랑 얘기를 해볼게. 그니까 좀 진정해. 진정? 당신 지금까지 방관해놓고서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동안 당신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 나 이대로는 버티지 못할 것 같으니까 제발 그만하자고. 알았어. 다시는 엄마 안 보여줄 테니까 제발 이혼하자는 말만 그만해줘. 저는 남편을 정말 사랑하고 아꼈지만 시모의 횡포에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에게 그만 살자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남편은 저를 계속해서 잡았습니다. 그러던 중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죠. 임신을 하고 나서 남편은 다시는 시모를 못 보게 해주겠다며 시모의 핸드폰에도 제 번호를 지우고 제 핸드폰에도 시모의 핸드폰 번호를 지웠습니다. 거기다가 집도 바로 이사를 가 시모가 찾아올 수 없도록 해주었죠. 당신 앞으로 엄마 볼 일 없을 거야. 그러니 이제는 마음 놓고 지내. 여보, 그래도 괜찮겠어? 나 때문에 어머님한테 그래도 괜찮겠냐고. 나 당신이 힘든 거 다 알고 있었어. 그래도 고부 갈등에 내가 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끼지 않으니 상처는 더 깊어지고 엄마의 행동은 더 난폭해지더라. 더 이상은 나도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해.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되겠어. 이제야 이렇게 해서 미안해. 출산 후까지도 저는 시모를 전혀 보지 않은 채 지냈습니다. 그렇게 결혼 5년 차가 지나고 아이가 태어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시모가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시댁 식구들은 모두 난리가 났죠. 건강하게만 보였던 시모의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하니 다들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한 듯 했어요. 시모는 그동안 나에게 미안했다며 이제는 서로 잘 지내고 싶다는 말을 전해왔습니다. 저는 시모가 쓰러진 이후로 다시 교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시모와 만났을 때에도 시모는 눈물을 흘리면서 저에게 용서를 구하기도 했어요. 얘야,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 괜히 힘들 부린 거야. 우리 양반 가시고 나서 내가 의지할 데가 없으니 그런 것 같다. 네, 어머님. 앞으로는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예전처럼 그러시면 더는 왕래하기 힘들어요. 그래, 미안하다. 내가 다시 그렇게 하면 다시는 용서하지 말아라. 시모랑 다시 교류를 시작하고 나서는 저도 아이를 데리고 시댁에도 여러 번 방문을 했었죠. 시모는 종종 속을 긁는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전처럼 저에게 횡포를 부리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1년여가 더 지나고 나서 저는 다시 시모와 교류를 한 것에 대해 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모의 본색은 다시 드러나게 되었죠.
전처럼 말로 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시모가 개과천선했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상 시모는 말로만 괴롭히지 않을 뿐 다시 전과 비슷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마, 다음 주에 뭐하니? 병원 가야 하는데 나 혼자 가려고 하니 힘들구나. 병원이요? 지난주에 다녀오셨는데 다음 주에도 가셔야 되는 거세요? 어? 뭔가 증상이 또 나타나는 것 같아서 미리 가보려고. 엄마, 지난주에 갔는데 왜 다음 주도 또 가겠다는 거야? 갈 거면 그냥 나랑 같이 가. 내가 시간 빼서 올게. 아이고, 아니다. 아비 고생하는데 어떻게 같이 가자고 해? 그냥 어멈이랑 쉬엄쉬엄 다녀오면 되지. 어멈도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고 아이도 집구석에만 있으면 안 된다. 밖에 같이 나가야지. 어머님, 병원에 아이 데리고 가면 더 안 좋아요. 언제 가실 건데요? 아기 아빠 쉴 수 있으니까 날짜만 이야기해 주세요. 아이고, 됐다. 그냥 나 혼자 갔다 오지 뭐. 머리도 아프고 그런데 괜찮을 거야. 아니, 아기 아빠랑 같이 가시면 된다니까요. 날짜를 알려주세요. 그래, 엄마. 어떻게 아기 엄마 혼자 아기랑 엄마 다 보면서 병원을 가? 나랑 같이 가세요. 에이구, 됐다. 내가 말을 말해야지. 며느리한테 가자고 해도 내 말은 하나도 안 듣고. 시모는 저에게 대놓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었지만 저는 그 뜻을 다 알 수 있었죠. 예전과 마찬가지로 저를 부려먹기 위해서 매번 시간을 내달라 데이트를 하자는 말로 바꿔 쓰시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며느리를 잘 챙기는 시어머니라고 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이 시간이 안 돼서 제가 아이를 둘러업고 겨우겨우 어머님 모시고 외출이라도 한 날에는 어김없이 시어머니의 횡포가 시작되었어요. 예, 너는 젊은 게 애도 제대로 못 보고 시어머니도 제대로 못 보니? 내가 그 나이 때는 아기 앞뒤로 없고 안고 하고서도 시어머니 모셨다.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한다고 힘들어해? 어머님은 어머님 시어머니께서 애들 다 봐주셨잖아요. 남편이 다 얘기해줬어요. 밥도 안 하시고 매번 설거지만 하시고서는 왜 저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어머머머, 얘 말 대꾸 하는 거 봐라. 얘, 너 그렇게 시어머니한테 또박또박 말 대꾸 하면 애가 듣고 배우는 거다. 이제는 말도 가려 하면서 해야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랑 저와 단둘이 있는 곳에서 태도는 확 달라졌습니다. 다시 원래의 심으로 되돌아가는구나 싶어 저는 시어머님과 다시 연을 끊어야 하는 거 아닌가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그렇지만 시모의 건강은 좋지 않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평소 화를 자주 내고 화가 많아서 혈압으로 자주 쓰러지게 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시어머니는 1년 중에서도 신경성으로 몇 번이나 입원을 해야 할 정도였죠. 남편의 남동생과 여동생은 미혼이었고 다들 직장에 다니고 있다 보니 주부였던 제가 시어머니와 마주치게 되는 일은 많았어요. 시어머니는 심지어 병원 간병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예, 요즘은 딸이 아니고 며느리가 와서 다 간병을 한다더라. 요즘 누가 시어머님 간병을 해요? 다들 간병인 두고 있죠. 어머님도 간병인 두시게요? 아니, 나는 남의 손은 좀 불편하더라고. 그니까 나는 네가 좀 내 간병을 해줬으면 좋겠다. 네? 제가요? 아휴, 제가 어떻게 어머님 간병을 해요? 그냥 간병인 쓰세요. 그분들이 더 잘해주시고 꼼꼼하게 잘 돌봐주시잖아요. 아니다.
너도 잘할 수 있지 않겠니? 거기다가 앞으로 내가 아프면 네가 신경 써야 할 텐데 서툴더라도 네가 지금부터 해봐야지. 아니요.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 제 간병은 꿈에도 꾸지 마세요. 시모는 계속해서 저에게 간병을 요구했지만 사실 아이도 어리고 간병도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매번 거절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모의 요구는 사그라들지 않았어요. 남편도 처음에는 계속해서 같이 거절을 해주었지만 매번 나가는 간병인 비용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어요. 특히나 동생들 모두 사회 초년생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당하기 어려웠고 비용은 남편이 조금 더 부담을 하게 되었죠. 저에게는 티를 내지 않았지만 힘들어하는 남편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결국에는 시모의 간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보, 사실 나 당신 어머님 병원비, 간병비 때문에 고민하는 거 알고 있었어. 그런데도 그냥 외면했어. 내가 너무 힘들까봐. 알아. 당신 엄마 때문에 힘들었잖아. 지금도 엄마가 아프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준 거고. 그거에 대해서 정말 고마워. 지금은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아. 비용은 어떻게든 마련하고 있으니까 당신이 신경 안 써도 돼. 어떻게 신경을 안 써? 당신이 이렇게 고민하고 고생하는데 좀 고민하다가 결정한 건데 내가 어머님 간병할게. 아이도 이제는 어린이집도 가니까 낮 시간대는 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당신 그래도 괜찮겠어? 엄마랑 둘이 있는 건 더 힘들어하지 않았어? 무리하지 않아도 돼. 동생들도 같이 간병할 거니까. 어떻게 일 다니고 있는 사람들한테 간병을 하라고 하겠어. 그냥 내가 할게. 대신 집안일은 좀 부족해질 수 있으니 이해할 수 있지? 당연하지. 여보, 정말 고마워. 내가 정말 복 받았나 보다. 당신 마음이 이렇게 넓으니까 정말 고마워. 내가 잘할게. 남편에게 어머님 간병을 하겠다고 처음 이야기를 했을 때 남편은 정말 다행이라는 얼굴을 하고 저를 보았어요. 사실 계속해서 어머님 간병 비용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왔었고 그걸 알고 있었던 저는 외면할 수 없었죠. 저는 꾹 참고 남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감당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역시나 시모는 저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1년에 몇 번씩 입원을 하면서 기력을 되찾고 다시 입원을 하고 반복을 했어요. 그때마다 병실밥이 맛이 없다면서 밥을 직접 해서 오라고도 이야기를 하셨죠. 어미야. 남 병원에서 먹는 밥이 너무 맛이 없다. 이렇게 병실밥만 먹다가는 아프지 않은 몸도 더 아플 것 같아. 그러니까 네가 집에 가서 점심이랑 저녁밥 좀 해와라.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어머님, 밥까지 하는 건 무리예요. 아무리 그래도 매번 반찬이나 이런 것도 다 해야 하는데 그냥 병원밥 드세요. 그게 힘드시면 반찬 가게에서 드실 만한 거 사올게요. 병원밥을 벌써 몇 년 동안 먹었니? 거기다가 반찬 가게도 맛있는데 찾기가 쉽지 않잖니? 그냥 네가 내 입맛 아니까 쓱쓱 쉬면서 하나씩 만들면 되지. 뭐가 힘들다고 그래? 여러 개 할 필요도 없고 몇 가지만 해서 가지고 오면 된다. 집에서도 해먹는 걸 조금씩 덜어서 와도 되고. 어머님, 반찬은 못 해와요. 말로는 대충 싸우면 된다지만 그게 어디 쉽나요? 그냥 병원밥으로 드세요. 아니 내가 뜨신 밥 먹고 금방 기운 차린다니까. 왜 안 된다는 거야? 그럼 그냥 병원에서 쭉 있는 게 좋다는 거야? 시모는 제가 해온 밥이 아니면 밥을 먹지 않겠다는 이야기도 하셨죠. 정말 마음 같아서는 간병도 그만두고 싶었지만
남편이 저를 위해서 매번 집안일도 깔끔하게 해두는 것을 보고서는 그래, 이 정도면 몇 번 하고 말겠다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반찬 몇 가지를 싸고 가게 되었어요. 처음 몇 번은 반찬을 싸오자 좋아하셨던 시모는 점점 바라는 것이 당연하게 많아졌어요. 예, 다음에는 장아찌 좀 여러 개 가지고 와라. 이건 맛있긴 한데 매번 먹으니까 지겹구나. 좀 다른 걸로 바꿔가면서 가지고 와야지. 어머님, 이거는 다른 반찬이에요. 다른 거 드시고 싶으신 거 있으면 그걸로 가지고 올게요. 아니, 장아찌뿐만 아니라 버섯도 볶고 멸치도 볶고 하면 되지 않니? 그거 볶는데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후딱 하면 2시간이면 다 만들잖니? 손이 느리니까 이런 것도 다 귀찮고 오래 걸리는 거다. 해봐야 또 느니까 그냥 이번에 요리 실력 는다 생각하고 한번 쭉 해봐. 반찬 3-4가지와 함께 밥, 국을 해가면서도 좋은 소리 한 번을 못 들으니 참 기운이 빠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남편도 엄마가 아프시다 보니 많이 신경을 쓰고 이래저래 저도 신경을 써주고 있어서 저는 꾹 참고 열심히 간병을 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시댁 식구들이 다 같이 와서 병실에서 밥을 먹자며 반찬을 좀 넉넉하게 싸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미야, 내일 네 시동생들 온다고 하니까 반찬 좀 넉넉하게 싸와서 여기서 좀 먹자. 밖에 나가서 먹으면 좋겠지만 내가 그럴 수 없잖니. 여기서요? 아니, 여기 좀 좁지 않을까요? 어머님만 드시고 여기서는 간단하게 차 마시는 게 나아요. 아유, 언제 가족들끼리 밥을 먹어보겠니? 내가 이렇게 병원에만 있는데 그냥 내일은 좀 넉넉히 싸와라. 시모는 가족들과 밥을 먹어야 되겠다며 저에게 반찬을 좀 넉넉하게 싸오라고 하셨어요. 시동생들도 온다고 하니 저도 신경을 써서 12처 반상으로 챙겨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실에 가보니 시부만 있고 다른 가족들은 아직 안 온 상황이더라고요. 마침 식사 시간이 되어서 반찬들을 내놓으려고 정리를 하는데 시모가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죠. 예, 너 이거 뭐니? 이거 어제 먹었던 거 아니야? 한 개가 어제 거랑 겹치잖아. 어머님, 그럼 반찬이 거기서 거기지. 여기서 어떻게 더 다양하게 나와요? 어제 거 좀 먹을 수도 있는 거지. 시동생들 때문이에요? 어제는 시동생들도 없었는데 어제 먹었던 게 나오면 어때서요? 얘가 정말 내가 오늘은 좀 신경 쓰라고 했니 안 했니? 너는 어떻게 된 게 시애미가 이야기하는 걸 하나같이 안 들어 처먹어? 내가 오늘은 좀 신경 써서 가지고 오라고 했잖아. 어머님, 병실에 오는데 신경 써서 가지고 오는 게 어디 있어요? 이 정도면 훌륭한 거지. 병실에서 호텔 만찬 바라세요? 세상에 이 정도 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답니까? 더는 못하겠으니까 어머님이 직접 해 드시던 시동생들한테 시키세요, 그럼. 아니 이게 정말 어디서 말대꾸야? 시모는 화를 내며 제 뺨을 내리쳤습니다.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저를 향해 손을 휘두르는 모습을 보고서는 저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반격을 하려 손을 올리던 그때 누군가가 시어머니의 휘두르는 손목을 잡아챘습니다. 그러곤 시모의 머리채를 잡고 병상에서 끌어내는 게 아니겠어요? 누군가 하고 보니 어떤 여자분이셨어요. 아줌마, 간덩이 부었지? 어디서 함부로 손을 놀려? 저는 깜짝 놀라서 쳐다보았고 시모 역시 놀라서 멈춰 섰답니다. 여자분의 뒤로 들어온 시동생들도 깜짝 놀란 얼굴이었어요. 알고 봤더니 그 여자분은 도련님의 여자친구였습니다. 이번에 결혼을 위해서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입원을 하시는 바람에 병문안 겸 인사를 하러 온 것이었죠. 그런데 그 여자친구가 오히려 시모에게 화를 내면서 나를 때리는 것을 말린 것이었어요. 언니, 괜찮으세요? 어디 다친 데 없어요? 네, 괜찮아요. 근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혹시 저 알아요? 언니, 저 기억 안 나요? 고등학교 때 저 혜연이에요. 혜연이? 어머, 혹시 1학년 혜연이 말하는 거야? 네. 언니, 정말 오랜만이죠? 언니한테 깜짝 서프라이즈로 놀래주려고 한 건데 상황이 이렇게 되었네요.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얼굴을 하고 있었던 예비동서는 바로 제 고등학교 후배였습니다. 1살 어린 후배였던 예비동서는 타지에서 전학을 와 친한 친구가 한 명도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때 당시 동서는 고등학교 생활에 전혀 적응을 하지 못했지만 이미 똑똑하고 얼굴도 예뻤던 동서를 시샘하던 친구들이 있었던 것이죠. 아무런 친구도 만들지 못했던 동서에게 나쁜 친구들은 심하게 괴롭히기도 했었어요. 그런 동서를 우연히 보고 구해줬던 것이 인연이 되었던 것입니다. 언니, 그때 언니가 저 안 구해줬으면 사실 저 나쁜 선택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정말 학교도 가기 싫고 아침에 눈 뜨기도 싫었는데 그때 오늘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갔던 날 언니가 저 구해준 거잖아요. 기억나요? 그때 맞아. 수업 끝나고 학교 뒤편으로 가는데 애들이 누굴 엄청 괴롭히고 있었는데 나도 동생 생각이 나서 그랬지 뭐. 어쨌든 이렇게 잘 살고 있었다니 다행이다. 잘 지냈지? 아, 그럼요. 언니 덕분에 저 정말 잘 지냈어요. 그때 1년만 학교 다니고 전학 가게 되면서 아쉽게 되었죠. 언니한테 연락하고 싶었는데 그때는 연락처도 서로 모르고 그래서 아쉬웠거든요. 아, 그러게. 매번 쉬는 시간마다 우리 같이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는데 어떻게 서로 전화번호도 모르고 그랬지? 이메일 주소라도 알아둘 걸 그랬나 보다. 저는 그래서 전학 간 다음에도 종종 학교 찾아가기도 했어요. 근데 언니가 고3이라 만나기 쉽지 않더라고요. 맞아. 나 그때는 매일 도서관에만 있었거든. 늦은 이야기지만 정말 그때 감사했어요. 언니 덕분에 괴롭히던 친구들도 그날 이후로 저 건드리지도 않았고 쉬는 날에도 언니가 계속 찾아와서 저 진짜 힘 많이 됐거든요. 1년을 그래서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해요. 아유, 뭘. 너도 이번에 나 구해줬으니 퉁치는 거지 뭐. 예비동서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동안의 시간들을 공유하게 되었어요. 1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저 덕분에 버티며 다니긴 했지만 전학을 가고 나서는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계속 치료를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트라우마 때문에 다시 학교를 찾아오지 못하다가 겨우겨우 저를 찾아서 한번 왔었는데 결국 만나지 못했던 것이었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예비동서는 남편의 남동생 도련님과 만남을 갖게 되었고 연애를 하던 중에 우연히 보게 된 가족 사진으로 형수님이 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해요. 운명이구나 생각을 했던 예비동서는 시댁에 인사를 하러 갔을 때 깜짝 놀래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병실에 들어오기 전에 시모가 저의 뺨을 때리고 화를 내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었어요. 그때 자신이 학창 시절에 나쁜 친구들에게 맞았을 때 제가 자신을 구해주려고 화를 내며 자신을 감쌌을 때가 생각이 났다고 해요. 언니, 있잖아요. 사실 저 지금도 어제 일처럼 생생해요.
그때 친구들이 저 때리고 그랬던 거요. 생각이 날 때면 정말 앞이 캄캄할 정도로 숨이 막히는데 그때마다 언니 손이 저를 감싸줘서 견딜 수 있어요. 정말로요. 언니가 맞는 걸 보고 정말 앞뒤 안 보고 바로 뛰어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사실 저에게는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는데 그런 몰상식한 짓을 하다니 제가 다 화가 났어요. 아휴, 그러게. 나 그때는 진짜 당당하게 너 구해줬는데 순식간에 그렇게 당하다니. 그래도 나도 맞대응하려던 찰나에 네가 온 거고 앞으론 그 몰상식한 노인네랑 손절하려고. 맞아요, 언니. 언니는 참 당당하고 멋진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힘이 되는 사람이고요. 그런 대접받을 이유 하나도 없어요. 그동안 잊고 있었던 제가 생각이 나는 듯 했어요. 남편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남편의 고생을 덜어주기 위해서 한 행동이었지만 결국에는 시모가 나를 무시하게 만드는 일이 되어버린 것이었죠. 사건이 일어난 이후로 저는 남편에게 더 이상은 못하겠다며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여보, 나 더 이상 이제 이 짓거리 안 해. 당신 정말 최선을 다한 거 알아. 그렇지만 우리 사이에 시어머님이 계시는 걸 나도 당신도 무시할 수 없어.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앞으로도 바뀌지 않는 거야. 그러니 이제는 우리 둘이 그만해야 할 것 같아. 여보, 제발 그렇게 결단하지 마. 이혼만은 안 했으면 좋겠어. 이혼은 정말. 그렇지만 당신이 힘들다면 별거를 하자. 남편은 이혼 대신 당분간 떨어져 지내면서 마음을 정리해보자며 별거를 이야기했어요. 남편은 계속해서 제 마음을 돌려보려고 노력했는데 시모는 그런 남편의 노력은 아랑곳하지 않고 저에게 전화로 폭언을 날리기도 했죠. 야, 네가 뭔데 우리 아들한테 이혼을 언급해? 너 그깟 밥 몇 번 해왔다고 유세 떠는 거니? 너 맏며느리 아니야? 맏며느리면 며느리 도리는 해야지. 어디 건방지게 이혼을 언급해? 당장 너 내 앞으로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해. 뭐? 사과? 사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사과는 당신이 나한테 무릎 꿇고 싹싹 빌어야지. 당신이 그렇게 끔찍이 아끼는 장남, 이혼남 되게 생겼는데 어디서 지금 사과를 언급해? 제발 정신 좀 차려. 이 노망난 노인네야. 뭐? 노인네?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러는 건데? 내가 너한테 돈을 달라고 했니? 뭘 달라고 했니? 고작 시어머니 간병해주는 게 그렇게 고가워서 하늘 같은 남편한테 이혼하자고 하는 거니? 어디 그 잘난 입으로 얘기해봐. 그래, 당신 고작 그 간병 때문에 나랑 아기 아빠 갈라서기로 했네요. 이제 속 시원하세요? 당신이 바라던 대로 됐으니 잘난 장남이랑 시동생들 품에 끼고 어디 한번 잘 살아봐. 지 자식들도 안 하는 간병을 왜 생판 남인 내가 해야 하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내게 손까지 올려? 당신이 그러니 대우를 못 받는 거야. 그러니 자식들도 외면하는 거라고. 어디 당신 자식들한테 간병해달라고 구걸이라도 해보시던가. 뭘 잘났다고 행포야 행포는? 너 말 다 했니? 네가 뭘 했다고 노력을 했단 거냐? 네가 어떤 노력을 했다고 감히 그렇게 말하냐고? 노력? 매일같이 병실에 육조 반상 이상 대령했는데 그건 노력이 아니고 노력 할애비였답니까? 제발 뇌를 거쳐서 말을 내뱉으세요. 시모는 끝까지 저에게 횡포랑 횡포는 모두 부렸어요.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고서는 며칠 동안 정신을 놓을 것 같아 어지럽기도 했지만 그런 저의 곁에 있으면서 위로를 해주었던 건 예비 동서인 혜연이었어요. 혜연이는 그날 사건 이후로 도련님과의 모든 결혼 계획을 중단했습니다. 사실상 혜연이의 마음은 더 이상의 결혼 진행은 하고 싶지 않다였지만
도련님은 혜연이와 결혼을 바랐어요. 도련님이랑 이야기는 해봤어? 뭐라고 해? 그냥 엄마 상관없이 안 보게 해줄 수 있으니 결혼하자고 하죠. 근데 저는 싫어요. 몰랐으면 모를까. 제 눈으로 보고서도 결혼을 한다? 그건 용납되지 못할 것 같아요. 언니는 좀 괜찮아요? 그래, 나도 뭐 괜찮아지겠지. 상처는 없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아마 평생을 가지고 가야 할 일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그걸 잘 치료하면 그냥 그런 대로 잘 견뎌서 지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때 그 치료제가 언니였고요. 그러니? 그래도 큰 도움이 되었다니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네. 언니가 저 고등학교 때 저 구해준 것처럼 언니도 지금 상황에 제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내 편이 또 하나 생겼다는 것에 안심이 되었어요. 나중에 물어보니 도련님은 예비 동서가 아니라면 평생을 결혼하지 않겠다며 선언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거기다가 남편 역시 저와 이혼을 하게 되면 시모를 보지 않고 살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시모는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게 되었는지 어느 날 갑자기 저를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어미야, 내가 정말 미안하다. 큰애고 작은애고 나랑 연 끊겠다고 하는데 네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제가요? 제가 도와드릴 건 없을 것 같네요. 어미야, 내가 너무 못되게 굴어서 미안하다. 저번에 그랬을 때 내가 반성했는데 또 그렇게 해서 많이 화났니? 그때 저한테 사과하시면서 하신 말 기억나세요? 다시 한번 그런다면 용서하지 말라는 말씀이요. 아유, 정말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너를 무시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내 욕심이 과했어. 한 번만 용서를 해다오. 우리 아들들 다 나랑 연 끊겠다고 난리인데 한 번만 우리 아들들이랑 이야기 좀 해다오. 저는 더 이상 할 얘기 없어요. 자식들이 그렇게 나오는 건 다 본인 업보겠죠. 그리고 그때 상처 저 안 잊고 있습니다. 저한테 손찌검한 부분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할 테니 그런 줄 아세요. 이렇게 사과하셔도 이미 늦었어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면서 당장 찾아와 무릎 꿇고 싹싹 빌라고 했던 시모는 반대로 저에게 찾아와 울며불며 사과를 했습니다. 시모의 모습에 조금도 동요되지 않더군요. 이미 이런 상황은 몇 년 전에도 경험한 일이었죠. 결국에는 시모의 행동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아마 이렇게 사과를 했던 것도 자신의 전부였던 자식들이 모두 등을 돌렸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한 사과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비 동서였던 혜연이와는 다시 친한 언니 동생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때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그때의 혜연이를 구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당시에는 단순한 선행이라고 생각을 했던 일이었는데 이렇게 제 삶에 큰 도움이 되었네요. 앞으로도 저는 시모와 하야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시모의 행동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게 진심일지 믿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어머님을 용서하지 않는 것이 너무한 거 아니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 있어요. 저의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하고 편안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세상이 좋지 않아 그로 인해 직업을 잃게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제 주위에도 벌써 많은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시간을 보내야 할 정도로 일자리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저 또한 잘 다니던 직장을 잃게 되었고 여러 군데 지원을 해봤지만 연락 오는 곳은 없었어요. 원치 않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니
가정에도 불화가 생기게 되었고 아내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서 눈치를 보게 되었고 결혼한 지 4년 만에 처음 가정이 삐걱거렸어요. 다시 예전처럼 아내와 웃으면서 지내고 싶어 막노동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 새벽부터 인력사무소까지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쉽게 볼 수 없었어요. 경쟁이 상당히 치열했고 조금만 늦더라도 일거리는 저한테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를 힘들게 몸으로 때우고 받은 약 10만 원 정도의 돈조차 저에게까지 차례가 오지 않아 혹시 몰라 대기하고 기다려봤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결국 집으로 돌아가면 조용해진 집에 홀로 남겨져 있었네요. 아내는 다행히도 회사에 별일이 없어 일을 꾸준하게 잘 다니고 있었어요. 집안의 가장이 바뀐 셈이었죠. 힘들게 일하고 온갖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로 퇴근한 아내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하는 말이 있었어요. 집에 있었네? 오늘은 일거리 좀 받았어? 어떻게 된 거야? 하루 종일 연락도 없고? 설마 오늘도 일 못한 건 아니지? 생각보다 경쟁이 치열하더라고. 오늘은 더 심했어. 저번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일찍 서둘러 오는 바람에 차례가 나까지 오지는 않았네. 미안해. 내일은 좀 더 일찍 나서도록 할게. 배고프지? 내가 당신 좋아하는 음식 좀 해놨어. 정말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 했는데 삶에 의욕이 없어? 아직 배가 부른 거야? 지금 우리 집안 꼴 돌아가는 게 여유로워 보이나 봐. 여기 집에 잡혀있는 대출금 전부 내 돈으로 나가고 있는데 당신은 천하태평이네? 지금 장난해? 당신은 집안 가장 아냐? 그럼 어떻게 해서라도 일거리를 따서 돈을 벌어와야 할 거 아냐? 그것도 핑계라고 나한테 늘어놓는 거야? 나 같으면 눈치 보여서 집에 있지도 못하겠다. 경쟁이 치열한 거 뻔히 알면 더 일찍 나가서 텐트라도 치고 기다려야지. 안 그래? 아내는 혼자 돈을 벌고 있다고 집에서 쉬고 있는 저를 보며 부당하다고 생각했는지 그날 있었던 스트레스를 저에게 전부 다 풀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아내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전혀 없었어요. 집안의 가장이 아무 능력도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서운하긴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정말 열심히 일했고 제가 원하지 않는 퇴사였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가슴 아팠죠. 그래서 아내와 감정적으로 계속해서 안 좋아졌고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조만간 좋아질 거라며 이혼만큼은 안 된다고 애원했지만 아내는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지기 싫다며 대출금 또한 혼자 갚아 나가는 게 부담스러웠는지 저와의 인연을 마무리 지으려 온갖 막말을 퍼붓더군요. 저를 사랑해서 결혼했던 여자가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변해버렸어요. 좋게 좋게 얘기할 때 그냥 이혼하면 되지. 추잡스럽게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겠어? 가뜩이나 없어 보이는 거 아예 바닥까지 찍으려고? 뭘 그렇게 애원해? 능력도 없는 남자와 한평생 어떻게 살아? 내가 당신이랑 결혼해서 평생 빚만 갚다가 인생 끝내려고 이 세상에 태어난 줄 알아? 날 붙잡는 건 완전 이기적인 행동인 거 알지? 당신 길거리에 나 앉을까봐 그게 걱정돼서 지금 나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 양가 부모님한테 쪽팔리니? 더 이상 말 들어주고 싶지 않으니까 도장 찍어.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사람은 누구나 다 어려운 일이 찾아오기도 하는 거야. 얼마나 지혜롭게 헤쳐나가냐, 그게 중요한 거지. 당신은 나랑 함께 살아온 세월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아직도 나를 몰라? 4년 동안 명절 때 빼고 단 하루도 쉬지 않았어. 빨리 대출빚 갚고 당신이랑 여유롭게 살고 싶어서. 그런데 내 마음은 몰라주고 지금 당장 힘든 일들만 생각하면 그게 맞는 거야? 이력서 정말 많이 넣었으니까 조만간 연락 올 거야.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 시간을 두고 마음의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어. 우리 이혼만큼은 하지 말자. 양가 부모님 좋아하시겠어? 당신 아직까지 나 사랑하잖아. 우리 부모님께 벌써 말 다 해놨어. 이혼하라고 내 말에 존중해 주더라고.
이 문제는 감정적으로 버틸 문제가 아니래. 현실을 보라고 얘기하셨어. 한 번뿐인 인생 낭비하지 말라고 하시던데? 그리고 나 당신한테 마음 떠난 지 오래야. 더 이상 말 섞기도 싫으니까 빨리 도장 찍어. 나도 일 처리하는 거 상당히 귀찮거든? 더 이상 서로 상처 주지 말자. 알겠지? 아내와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나갈 수 없었고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아내의 편을 들어주면서 상황을 더 악화시킨 거에 대해 화가 많이 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난리치면 좋아질 게 뭐가 있겠어요. 현실은 아무런 능력 없는 나이만 먹은 백수인데요. 제가 아내를 데리고 살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그리고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아내와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이런 일이 닥친 거에 대해 가슴 아파하셨고 아내에게 많이 서운해하셨어요. 어쩌겠어요. 모두 제 탓인걸요. 결국 혼자 살아보겠다고 처분할 거 싹 정리한 뒤에 새롭게 다시 시작하려고 원래 살던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동네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아내와의 기억 전부를 잊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알아본 곳은 가격도 상당히 저렴하고 있을 건 웬만해서 다 있는 고시원이었어요. 살던 집에 비하면 엄청나게 작은 공간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리 잡고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저도 괜스레 용기가 났어요. 최대한 돈을 아끼는 게 주 목적이었거든요. 그렇게 집주인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짐을 풀었습니다. 2달이 뻗을 정도의 작은 공간이었지만 살만했어요. 불편한 게 있다면 아무래도 화장실과 세탁실이었어요. 공용으로 쓰다 보니 기다리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세탁기는 아주 늦은 시간 사용도 할 수 없어서 불편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도 제일 마음에 위안이 되었던 건 식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준비가 잘 되었습니다. 밥과 김치는 기본이었고 라면과 계란 또한 무상으로 제공이 되었어요. 끼니는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돈을 절약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곳이었습니다. 처음에 고시원 들어왔을 때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싶었지만 저보다 더 젊은 사람들도 먹고 살기 위해 고시원 생활을 하는 거 보면 확실한 동기부여가 되었어요. 그렇게 저도 새로운 지역에서 새로운 공간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쪽 생활에 물이 들었고 같은 공간에서 지내는 몇몇 분들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비슷한 나이대에서 여러 가지 정보도 얻을 수 있어서 만족하며 제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열심히 살았어요. 새벽만 되면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 현장으로 출근 도장 찍었죠. 결혼을 하고 일을 구할 때는 눈치가 너무 보여 힘들었지만 이혼을 하고 새로 시작된 삶에 있어서 그런 것들 신경 안 써도 되니 너무 편하고 좋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시점에 식당에서 라면 하나를 끓이고 있는데 저를 빤히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느껴져 뒤를 돌아보니 집주인분께서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색한 웃음으로 인사를 건넸는데도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계속 바라봤고 그 시선이 불편하게 느껴져 일부러 회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동안 제 얼굴을 바라보고는 어디론가 사라지셨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라면을 2개 끓여서 그런 건지 아니면 계란을 3개 넣어서 그런 건지 밥을 많이 퍼서 그런 건지 눈치가 보이니 이상한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고 찝찝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정당하게 돈을 내고 고시원 시설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당당하게 저녁 식사했습니다. 집주인과 한 달을 넘게 지내면서 얼굴 마주친 건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적었고 인사한 적은 더 적었어요. 저보다 한 10살 정도는 많아 보였어요. 그런데 저를 빤히 바라봤을 때 그때의 눈빛은 뭔가 슬퍼 보였고 무언가를 말하고 싶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생각일 뿐 괜한 오해를 살 수가 있어서 오지랖인 것 같아 그냥 넘어갔어요. 확실하지 않은 건 건드리지 않는 게 최선의 선택이니까요. 꽤 오랜 기간 고시원에서 살아가는 동안 면접도 여러 군데 보았고
때마침 괜찮은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게 일자리를 겨우 구하게 되면서 고시원가의 생활도 정리를 해야 할 때가 오게 되었어요. 집주인이 항상 저녁 늦게 들어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 짐을 하나둘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일하는 곳에 기숙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밖에서 인사하는 소리가 들리길래 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어 보니 집주인이 도착했더라고요. 정리하던 짐 마저 끝내고 가면 될 것 같았어요. 한 30분 정도 시간이 흐른 뒤 집주인이 계신 방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노크를 하려고 하는데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문을 두드리려 했던 손이 멈추게 되었고 무슨 일인지 몰라 그 자리에 서서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분위기가 좋아 보이지 않아 다시 계단으로 내려갔어요. 어느 정도 진정이 필요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얘기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급할 필요는 없었어요. 그런데 주방에서 나이 좀 드신 분들이 술을 드시고 계셨고 대화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는데 집주인은 안타까운 사연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눈물을 흘린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참 안 됐어. 지 엄마랑 열심히 고시원 관리하면서 살았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는지 참. 그래도 자네가 빠르게 대처해줘서 목숨은 건질 수 있었잖나. 자네가 발견하지 못했다면 벌써 이 세상에 없는 존재였어. 한두 달 남았다고 했나? 자기 엄마를 떠나보내야 한다는 게 아직 와닿지 않겠지.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야 하는 인생길이지만 생각보다 너무 빨리 온 것 같아 마음이 아프네. 말기암이 웬 말인가. 세상에 나쁜 놈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저렇게 착한 사람들은 빨리 떠나버리는 건지. 이 세상 참 불공평한 것 같네. 그녀의 어머니께서 몸이 안 좋다는 걸 알게 되었었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흐느끼고 있었어요. 대충 들었지만 저 또한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한다는 게 제일 힘든 일이겠죠. 제 아내는 저를 사랑하지 않아서 떠나버렸는데 참 별의별 사연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걸 고시원에 살면서 많은 걸 느꼈어요. 그렇게 다음날 저는 아침 일찍 집주인을 만났고 그래도 전날 밤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려서 그런지 어느 정도 마음이 진정된 것 같아 보였어요. 제가 할 말이 있다고 얘기하자 밝게 웃어주면서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고 일자리가 구해져서 퇴거를 해야 할 것 같아 계약한 기간 며칠 남지 않아서 추가 계약은 없을 것 같다며 미리 전달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얼굴 표정이 어두워지더라고요. 아무 말 안 하고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무슨 고민이 있는 게 분명했지만 제가 전달한 말에 알겠다며 수긍했고 집주인은 마저 하던 일을 끝내려고 몸을 돌렸어요. 저도 어색한 분위기를 느끼며 계단을 내려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출근해야 될 회사에서 전화 한 통이 왔고 준비해야 될 물건들과 서류들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문을 두드렸고 통화를 하면서 열어보니 집주인이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 보였어요. 그래서 잠시만 기다리라며 마저 통화를 끝내고 문 열어드렸습니다. 조심스럽게 제 방으로 들어왔고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하길래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무슨 할 말이 있으신 거예요?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번에 제가 주방에서 라면 끓여 먹을 때부터 저에게 할 말이 있어 보였는데 제 생각이 맞는다면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이야기하세요. 어려운 부탁 아니면 들어드릴 수 있어요. 그때부터 눈치채고 계셨구나. 여기 고시원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나이가 많은 분들이라서 저에게는 젊은 분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사정이 좀 있어서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만 저를 도와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에 따른 사례는 충분히 해드릴게요. 원치 않으신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꼭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더군다나 어느 정도 서로 알고 있어야 하는데 제가 병원이랑 고시원만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 비슷한 나이대 알고 있는 분이라곤
지금 저희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계신 그쪽밖에 없네요. 제가 드릴 부탁은 몇 달만, 진짜 딱 몇 달이면 되니까 우리 엄마한테 결혼할 사람이라고 소개해드리면 안 될까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매일 하시는 소리가 결혼할 남자가 있어야 엄마가 편히 눈 감을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이런 부탁드려서 많이 당황하셨겠지만 저도 워낙 급한 입장이라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결혼할 남자로 병원에 인사드리러 가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부탁이라 당황스럽긴 하네요. 그런데 그런 건 그쪽 어머님께서도 눈치채실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이번에 어렵게 취직이 돼서 다음 달부터 일을 해야 하거든요. 취직한 것보다 금전적으로 사례는 제가 더 많이 해드릴게요. 부탁드려요. 딱 2달이에요. 저희 엄마 세상 떠날 때까지만요. 그리고 여자가 저에게 흰색 봉투 하나를 건넸고 조심스럽게 건네받아 봉투 안에 있던 내용물을 확인해보니 안에 들어있던 건 돈이었어요. 계약금이라며 1,0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세상 떠날 때까지 함께 있어준다는 조건과 혼인신고까지 해야 된다는 것까지 해서 나머지 2억 9천을 주겠다며 엄청난 조건을 내밀었어요. 그 말을 듣는데 한참 동안 집주인을 바라봤어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거절하기 힘들 정도로 큰 돈을 건네는 건지 그때 엄청 당황스러워했죠. 결정적으로 제가 주방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려 했을 때 빤히 쳐다본 건 자기 엄마가 생각하는 사윗감의 첫인상이 저와 비슷하다며 제 인생의 2달, 많게는 3달 정도의 기간을 돈으로 사려 했어요. 정말 많은 금액이었고 저는 거절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전에 결혼을 한 번 했었지만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괜찮냐고 물어봤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런 것들은 전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녀가 원하는 부탁을 들어주기로 결정하게 되었고 처음으로 그녀의 어머님을 뵐 수 있었어요. 상태는 정말 상당히 심각해 보였습니다. 제가 봤을 때 2달이 아닌 1달도 버티지 못할 정도로 위태로워 보였어요. 그녀는 엄마를 부르며 자기 왔다고 힘들어 보이는 어머님을 깨우기 시작했고 눈을 떠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눈이 마주치게 되면서 눈빛으로 누구냐고 물어보고 계셨어요. 그녀는 갑자기 저에게 팔짱을 끼더니 좋은 남자라며 자기에게 엄청 잘해주고 많은 사랑을 주고 있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어색한 웃음으로 어머님께 인사를 건넸고 저를 바라보고 있던 눈빛은 온화해 보이셨어요.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아 저 또한 그녀가 부탁한 조건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어머님 손을 잡아주며 몸 회복하시는데 힘쓰라며 위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걱정스러워 하실까봐 제가 그녀의 눈에 눈물 흘리지 않게 지켜주겠다며 안심시켜 드렸어요. 어머님은 저를 바라보며 제 손을 꽉 잡더니 잘 부탁한다는 듯한 표정으로 답해 주셨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병실을 지키고 있었고 늦은 시간 저희는 고시원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그녀와 저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어색했고 쉽게 말을 꺼낼 분위기는 아니었으니까요. 고시원에 도착을 하고 그녀는 저를 바라보며 자기 엄마가 너무 좋아했다며 고마워했어요. 좋게 봐주셔서 다행이라고 어색하게 웃었지만 그녀는 웃지 않았습니다. 순간 뚝 끊기는 정적과 함께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고 이런저런 많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뭐든지 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니 저도 나중에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날 하루가 고됐는지 금세 잠이 들었고 저는 그녀와 함께 거의 매일을 어머님이 계신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반복된 일상을 가지다 보니 저에게 한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순간순간 착각하기 시작했죠. 그 이유는 그녀가 부탁한 혼인신고를 하고 난 이후부터 저도 모르게 좀 더 적극적으로 어머님에게 다가간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사이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혼인신고만 했는데 그 뒤를 따르는 책임감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어차피 해야 하는 거 최선을 다해 2달의 기간 동안 사이로서 최선을 다했고, 어머님은 저와 그녀의 사이를 계속 지켜보고 싶으셨는지 2달이 지나고 3달쯤 되었을 때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꽉 잡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3달이라는 기간이 정말 짧은 시간인데 벌써 정이 들어버린 건지 어머님이 떠나실 때 감정이 수그러들지 않아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녀 또한 오열하며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었죠. 그렇게 장례식까지 모두 끝이 나고 그녀와 저와의 계약은 종결이 되었습니다. 고시원에 도착해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나머지 잔금을 주겠다며 정리되는 대로 올라오라는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옷을 갈아입고 그녀의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는지 눈시울이 붉어져 보였어요. 그렇게 방으로 들어가 소파에 앉아 이리저리 고개를 돌리며 집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죄송해요. 요즘 너무 힘들어서 집 정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많이 지저분하죠? 이제 할 일도 다 끝이 났으니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고시원도 정리하려고요. 저도 저만의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나머지 잔금이에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밤낮 안 가리고 저희 엄마 간호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전혀 돈 아깝다고 생각해 본 적 없고 정말 사이처럼 저희 엄마 대해주셔서 감동받았었어요. 함께 했던 기억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감사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많은 떨림이 느껴졌어요. 아무래도 어머님을 떠나보낸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 감정이 조절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으니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위로해주고 싶었어요. 저희는 각자 원하는 걸 얻기 위해 선택한 길이었지만 법적으로는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녀의 어깨를 쓰다듬어 줬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게 해줬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그날만큼은 혼자 있는 게 너무 힘들다며 하룻밤만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고 그 말을 저도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녀와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저도 어머님을 떠나보내고 기분이 좋지 않았거든요.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함께 있는 게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고 그녀는 어색한 분위기를 깨고자 차 한 잔 건넸습니다. 그런데 조용한 분위기 속에 그녀가 뭔가 답답한지 몸을 계속 비틀기 시작했어요. 식은땀을 흘리며 배를 움켜쥐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식탁에 놓여있던 알약을 급하게 삼켰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힘들어하는 목소리가 거실에까지 들리길래 걱정되는 마음에 노크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런 대답이 없길래 뭔가 이상이 생긴 것 같아 문을 활짝 열었고 그녀는 정신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배를 움켜쥔 상태로 정신을 잃어서 몸을 똑바로 눕혔어요. 그런데 제 손에 무언가 만져졌고 다시 손을 배에 대보자 툭 튀어나온 이상한 게 있길래 눈 딱 감고 셔츠를 풀어 젖혔는데 그 순간 옆구리 왼쪽에 혹 같은 게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상당히 컸었고 문제가 있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어요. 저는 그녀를 급하게 끌어안아 병원으로 향했어요. 제발 무사하기만 바랬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도착하고 진찰을 받은 결과 충격적인 결과를 알게 되었고 이런 현실이 가능하긴 한 건지 저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는 건지 하늘이 원망스러울 정도로 믿을 수 없는 결과에 미친 사람처럼 오열하고 말았어요. 그녀의 뱃속에는 악성 종양이 자라고 있었고 어머님의 병간호 때문에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진통제만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어머님께 알리고 싶지 않았고 자기가 아픈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던 것 같았어요. 당장 수술을 진행해야 할 것 같다는 말에 법적으로 부부인 제가
보호자였기 때문에 수술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렇게 그녀는 6시간의 대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결과는 좋으나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차후에 다시 한번 수술을 해야 한다며 너무 무식할 정도로 병을 키웠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어요. 마취에서 깨어났는지 비몽사몽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보고 있자 저도 모르게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며 좋은 결과 올 거라고 안심시켜 주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뒤에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고개를 돌려 뒤를 돌아봤고 저를 부른 사람은 다름 아닌 전처였습니다. 여기서 지금 뭐해? 분위기 보니까 벌써 3살님 차린 거야? 대단하다. 가진 거 쥐뿔도 없는 남자가 여자는 좀 꼬이나 봐. 그래도 그렇지. 병든 여자는 아니지 않나? 나 때문에 너무 충격받은 거야? 인생 막살기로 결정한 건 아니지? 돈 많은 여자를 좀 꼬시던가. 병수발하는데 전 재산 또 다 털리겠네. 인생 참 불쌍하다. 내가 이혼하길 정말 잘했지. 말 좀 가려서 하지 그래. 그리고 이제 남남인데 왜 아는 척하는 거야? 신경 끄고 갈 길 가지 그래. 네가 본 것처럼 우리는 법적으로 부부이고 나는 지금 너랑 함께 살았을 때와 다르게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어. 네가 우리 부부 인생 함부로 말하는 건 선을 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너는 지금 행복하냐? 말투 보니까 인생 참 막막해 보인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지금 아프니까 심기 건들지 말고 당장 나가라. 2번 말하게 하지 마. 참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전처는 아마 제가 화내는 모습을 처음 봤을 거예요. 전처와 결혼 생활하면서 막말을 한 적은 없었거든요.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고 생각 없이 막 뱉는 말에 저도 모르게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무서운 눈빛으로 전처를 바라보니 당황했는지 병실에서 나갔고 힘겹게 누워있는 그녀를 향해 제가 가진 마음이 진심이라는 걸 손을 꼭 잡으면서 알려줬어요. 서로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느낌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처는 알고 보니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이 교통사고로 꽤나 큰 수술을 받아 금전적으로 많은 돈을 쓴 것 같았어요. 2분 다 회복하기는 힘들 것 같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같은 병원에 있는 것도 기분이 나빴지만 오다 가다 마주치면서 제가 전처보다 그녀에게 쏟고 있던 애정이 더 컸기 때문에 질투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녀에게 받은 3억을 치료비에 쓰면서 고시원도 대신 관리해주며 최대한 몸이 빠르게 회복되길 도와주었습니다. 돈이야 또 벌면 되고 이런 식으로 받았던 3억은 제 것이 아니라 그녀에게 쓰이기 위한 돈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렇게 몸 관리에 많은 신경을 쓰면서 몇 차례 수술이 끝이 나고 그녀는 몸에 남아있던 종양을 전부 제거할 수 있었어요. 더 이상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지만 1년에 한 번씩 꾸준하게 검사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너무 고마웠는지 갑자기 꽉 껴안아 주었고 저도 그녀를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 시작된 인연은 이게 아니었지만 살아가면서 느끼게 된 서로에 대한 감정이 진심이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인연이 만들어질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녀에게 처음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법적으로 껍데기만 부부가 아닌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부부가 되었어요. 어머님께서 저와 아내의 손을 잡아줬을 때 저희를 진지하게 만날 수 있도록 이어준 것 같았어요. 사람 일은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 아내와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프지 않고 제가 옆에서 지켜주며 최고의 남편이 되기 위해 열심히 살아갈 겁니다. 저희 부모님께도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전부 말씀드렸고 저희를 진심으로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들께서 저희 부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좋게 봐주신 분들이 계시다면 12월 마지막 날 새해에는 좋은 일만 가득할 수 있도록 위로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는 하시는 일 뭐든지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몇 달 전에 한 통의 문자를 받게 되면서 엄청난 사건이 눈앞에 펼쳐지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이 들어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8년 전에 남편과 결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형님에게 전화가 왔고 수화기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상당히 심각했었어요. 시모가 횡단보도를 건너시던 도중에 사고가 나셨는데 달려오던 차량의 속도가 느린 편이 아니라서 위중하시다는 소식을 무방비 상태로 듣고 말았습니다. 옆에서 운전 중이던 남편은 너무 놀랐는지 갓길에 차를 세운 뒤 핸드폰을 건네받아 어디 병원으로 입원을 하셨는지 위치를 물어본 다음 차를 돌려 급하게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수술실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은 시모의 몸 상태에 대해 형님에게 물어봤는데 형님은 과다출혈과 함께 골절상도 심해서 연세가 있으셨던 시모의 몸으론 버티기가 힘이 들 것 같다는 진단 결과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2시간의 긴 수술 끝에 병실로 옮겨진 시모는 언제 깨어나실지 모를 만큼 심각한 상태셨고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 또한 의식을 되찾으시는 건 언제가 될지 모른다고 시모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형님도 사고 소식 접했을 당시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었다며 손을 떨고 있었어요. 남편은 시부의 뒤를 따라가지 말라며 빨리 일어나시라고 시모의 손을 잡으며 쉬지 않고 눈물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갔고 저희는 교대하면서 병원에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때마다 시모의 건강 상태를 확인했어요. 그렇게 6개월의 시간이 지났을 무렵 희망이 없을 것 같았던 시모가 기적적으로 눈을 뜨셨고 조금씩 몸을 회복하시는 것 같아 더욱더 지극정성으로 시모를 돌봐드렸습니다. 중간중간 의사는 시모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주셨어요. 희망적인 소식을 듣게 되니 저희도 그만큼 많은 시간을 시모와 함께 하게 되었고 남편은 퇴근하면 매일을 병원에서 보냈습니다. 회복하는 데 단계가 있었는지 시모는 눈을 뜨시게 된 시점을 시작으로 조금씩 손과 발을 움직이셨고 하루빨리 일어나시려는 노력이 보이고 계셨죠. 그렇게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신 시모를 보면서 저희도 희망을 가지게 되었고 더욱더 병원에 붙어있는 시간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모가 병원에 오래 있다 보니 저희 가족들의 삶은 솔직히 말이 아니었어요. 아무래도 정상적인 삶을 사는 건 아니었죠. 환자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 신경이 쓰였으니까요. 그런데 시모가 건강을 되찾아 가시면서부터 형님네에는 병원을 방문하는 횟수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고 점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더니 2, 3일에 병원을 찾던 형님네회는 언제부터인가 한 달에 한 번도 보기 힘들 정도로 병원을 찾아오지 않았어요. 남편은 상당히 예민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형님네회의 행동들을 이해할 수 없었고 결국 병원에 방문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남편이 시모가 입원을 하신 시점부터 계속해서 쌓아두었던 감정을 폭발시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병원도 자주 오더니 이제는 어느 정도 적응이 돼서 병원을 오지 않는 거야? 엄마 건강 상태를 항상 체크해야지.
네가 있는데 좁아 터진 병실에 우리까지 와서 뭐해? 깨어난 거 봤으니까 앞으로 문제없이 일어나시겠지? 우리는 거리가 있어서 여기까지 오는 건 쉽지 않잖아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어요? 병원을 의무적으로 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차피 의사도 긍정적으로 답해줬고, 시간 지나면 어차피 퇴원하실 텐데, 그럼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각자 삶이 바쁜데, 모든 걸 어머님한테 맞춰서 살아갈 수는 없는 거라고요. 서방님이랑 동서 사이에 아직 아이가 없다 보니까 저희 입장을 이해 못 해주는 것도 있는 거예요. 자식을 키워봤어야 알 수 있는 것들도 있는 거라고요. 제가 지금 이해 못한다고 그랬어요? 최소한 주말에는 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놀러 다닐 거 다 다니면서 정작 언제 얼굴 볼 수 있냐고 물어보면 일 핑계만 대지 병원에 오는 건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 저희가 기분이 좋겠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언제 태어나실지도 모르는데 계속해서 저희만 지속적으로 희생하는 건 불만이 나을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해서 안 좋은 말을 늘어놓으니까 오늘도 억지로 온 거잖아요. 제 말이 틀렸어요? 지금 너희 형수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아무리 네가 기분 나쁜 것들이 있다 해도 좋게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는 건데 지금 하는 꼴은 우리랑 싸우자는 것밖에 더 돼? 어찌됐든 네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움직일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거리가 가까운 네가 그 정도도 못 해주는 게 가족이야? 상황에 맞게 도와주면 되는 거 아니야. 괜히 이런 일로 서로 감정 소모하지 말자. 동서가 많이 힘들어한다는 거 나도 서방님한테 들었지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면 어느 정도 희생할 수는 있잖아.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생길 거라고. 어머님 수발되는 것쯤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라고. 동서 오기 전에 나는 안 한 줄 알아? 어머님이 시키는 거 뭐든 했고 내 시간은 거의 있지도 않았어. 형님은 그동안 시모를 모시면서 쌓였던 불만들에 대해 꺼내놓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형님 내외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희보다 병원에서 1시간 정도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이해해 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대놓고 신경 쓰지 않는 건 문제가 있다 생각했던 거였죠. 정말 시간이 없으면 말을 하지 않겠는데 심각한 분위기인 거 알면서 놀러 다닐 건 다 다니고 정작 병원에서 잠깐 얼굴 좀 보자고 하면 꺼려하는 형님네가 결국 불만으로 다가오게 된 거였어요. 남편도 참다 터져버린 감정이라 좋은 말이 나갈 수는 없었어요. 시숙과 서로 얼굴을 붉히며 시모 옆에서 온갖 막말을 뱉어대는 게 보기 좋지 않았고 신경도 많이 쓰여서 자리를 옮겨서 대화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병실 밖으로 내보내려 하는 순간 시모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뱉은 한마디는 저희 보고 그만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정확한 발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무슨 말을 하시는지는 알 수 있었어요. 시모의 한마디로 점점 심각해지던 상황은 정리가 되었습니다. 어눌하신 발음으로 시모는 힘들게 한마디씩 뱉으셨고 저희가 싸우는 모습에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형님 내외는 안 좋아진 감정 탓이었는지 나중에 다시 오겠다며 병실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저희 부부는 시모를 진정시켜드리면서 곁에 머물러 있었고 형님 내외는 한바탕 난리를 치고 갔음에도 크게 달라진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죠. 본인들이 오고 싶을 때 어쩌다가 상황 좀 살피려고 오는 것 말곤 병원엔 아예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지속되다 보니 저희도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시모의 건강 상태만 살펴드렸어요. 이런 삶을 1년 정도 지속을 하게 되다 보니 저희도 점점 지쳐가고 있었는데
병원에서는 갑자기 퇴원을 권장했습니다.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 회복하는 것도 더디긴 하지만 병원에 입원해 있을 만큼은 아니라며 통원 치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에 저희는 시모를 집으로 모시게 되었어요. 1년 동안 재활에 제일 많이 신경 쓴 부분은 말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사고로 인한 후유 장애가 안면 쪽에도 있어서 최대한 많이 움직여줘야 얼굴의 근육들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었어요. 제일 중요한 의사소통이 되어야만 여러 가지들을 좀 더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 있다 판단했었죠. 그리고 원래의 집으로 돌아오신 시모를 돌봐드려야 하는 상황이 생긴 터라 간병해 주시는 분을 모시긴 했지만 저희 부부가 최대한 옆에 있어 드려야 할 것 같다고 판단했는지 저에게 조심스럽게 부탁을 했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죠. 남편의 부탁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았고 저희는 시모를 전적으로 돌봐드려야 한다는 판단하에 시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시모가 집으로 돌아오고 어느 정도 상황 정리가 끝나자 그제서야 형님 내외는 시모의 얼굴을 뵈려 시댁으로 찾아왔네요. 형은 정말 끝까지 이기적이다. 엄마가 태어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이제야 모습을 보이는 거야? 형은 엄마 자식이 아니야? 바쁘게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일단 어머니 얼굴 뵈러 온 거면 된 거 아니야? 그 입 좀 다물고 있지. 내가 너를 보러 온 것도 아니고 어머니 얼굴 좀 뵈러 온 건데 왜 네가 잔소리인 건데? 한 번만 더 형한테 대들면 나도 그냥 넘어가진 않을 거다. 가만히 있으니까 적당이라는 게 없어. 오래간만에 얼굴 보는 만큼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 동서, 그동안 고생 좀 많이 했나 봐. 얼굴살이 아주 쏙 빠졌네. 사람 하나 돌보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지? 어머님, 저희 왔어요. 그간 잘 지내셨어요?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서운하신 건 아니시죠? 뭐 하러 왔어? 그냥 너희들 할 거 하면서 살면 되는 거지. 많이 바쁜데 억지로 올 필요는 없다. 나는 하루하루 좋아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간간히 생각날 때 얼굴이나 비추면 그걸로 된 거다. 이왕 온 거 저녁이나 먹고 가라. 시모의 말투는 이미 형님 내외에 대한 감정이 많이 없는 듯 보였어요. 시모가 사고가 난 이후 그동안 보여줬던 행동들에 대해 많은 실망을 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둘러앉아 저녁을 먹고 있는데 시모를 챙겨드리는 저를 바라보고 있던 형님이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한마디 했는데 그 말이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흥분을 하고 말았어요. 동서는 머리가 참 좋은 것 같아. 정말 큰 결심을 하지 않고서야 어머님 댁에서 지내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이번 기회에 제대로 각인시켜 드렸겠어. 어머님은 동서가 얼마나 고맙고 마음에 드시겠어. 결혼한 지 이제 1년 지났는데 친엄마처럼 옆에서 온갖 수발 다 들어주고 있잖아. 동서네 부모님들께서 이렇게까지 하는 거 알고는 계시지? 어떻게 보면 안쓰럽기도 한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한 건 하려는 게 내 눈엔 딱 보이거든. 어머님께서 살고 계신 이 집을 중심으로 주변 집값이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 혹시 그거 알고 들어온 거야? 이런 의심하고 싶지 않은데 조금의 고민도 하지 않고 어머님을 보살펴 드리겠다고 들어온 걸 보면 이 집을 동서의 소유로 만들려는 계획 아니야? 솔직히 내가 이런 말 하는 거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누가 봐도 동서가 그런 식으로 행동하려는 게 보인다니까? 그래서 이참에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내 입장에서는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 해도
누구를 보살펴 드릴 수 없을 것 같거든. 그에 따른 스트레스가 내 몸을 망치는데 돈이 중요하겠어? 그런데 동서를 보면 항상 돈을 따라가는 것 같아서. 이건 정말 내 개인적인 생각이야. 지금 이 집 시세가 한 20억 정도 잡혀 있는 걸로 아는데 어머님이 언제까지 사실지 아무도 모르잖아? 너무 돈을 쫓아가려 하지 마. 어차피 이 집은 동서의 소유가 될 수 없다는 거 알지? 재산이란 모두 공평하게 나눠야 하는 거라고. 나중에 동서가 어머님을 보살펴 드렸다는 게 어느 정도 플러스 요인이 되겠지. 하지만 그 금액이 크진 않다는 거야. 왠 줄 알아? 이 집의 장남이 바로 이 사람이잖아. 모든 재산은 장남이 더 가져가게 되어 있거든. 지금 이 자리는 식사하는 자리인 거지 재산 얘기를 하는 곳은 아닌데요. 그리고 형님은 벌써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였어요. 저는 정말 조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돈에 대한 집착이 저보다 형님이 더 큰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에서 어머님 보살펴 드리고 있으니까 이 집이 저희 부부의 소유가 될까봐 엄청 불안하신가 봐요. 그럼 형님이 들어오셔서 어머님 보살펴 드리면 되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스트레스 받은 적 한 번도 없고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오히려 형님이 오셔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죠. 식사 다 하셨으면 이만 일어나실까요? 저희도 일찍 정리하고 쉬어야 하거든요. 어머님 다 드셨으면 방으로 모셔드릴게요. 당신은 아주버님이랑 형님 배웅해 드려. 가시는 건 못 볼 것 같아요. 그럼 살펴가세요. 저는 휠체어에 앉아 계신 시모를 방으로 모셔다 드렸어요. 형님은 저의 거침없는 모습을 보곤 당황했는지 얼굴 표정이 일그러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형님은 참지 못하고 시모의 방으로 들어와선 자기한테 버릇없는 모습을 보인 점에 대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라며 한바탕 소란을 피운 뒤 집으로 돌아갔어요. 형님 내외는 그날 이후부터 시댁에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죠. 저희 부부가 먼저 형님 내외한테 연락을 할 필요는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 어느덧 시댁에서 시모와 함께 보낸 세월이 8년이 지나가 버렸네요. 그리고 점점 몸 상태가 좋아지실 거라 기대했던 시모는 오히려 반대로 건강 상태가 많이 약해져 계신 상태였어요. 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악화되다 보니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아지셨죠. 병원에서는 연세가 많으셔서 기력이 약해지시는 거기 때문에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말만 반복하셨어요. 여러 가지 질병이 더해 세월이 흘러 세상을 떠나게 되시는 건 의사도 어찌할 수 없다며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을 하셨죠. 남편과 결혼을 하고 시모와 함께한 8년의 세월 동안 힘든 시간들도 많았지만 좋은 추억들도 많았기 때문에 의사의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다시 집으로 돌아와 우울한 감정을 가진 채 차에서 시모를 내려드리고 있는데 그동안 연락 한 통 없었던 형님 내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동서,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어? 안 본 사이에 얼굴이 많이 변했네? 고생 좀 했나 보다. 그런데 눈은 왜 이렇게 빨간 거야? 무슨 일 있었어? 딱 보니까 눈물 좀 흘린 것 같은데? 어머님은 그때보다 더 안 좋아지신 것 같은데? 병원에서 안 좋은 말이라도 들었나? 여긴 뭐하러 오셨어요? 저희랑 얼굴 볼 일 없지 않나요? 할 말 없으니까 들어오지 마세요. 지금은 별로 대화하고 싶지 않아서요. 동서가 뭘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동서 얼굴 보려고 몇 년 만에 나타난 것 같아? 우리는 어머님 뵈러 온 거야. 어머님, 잘 지내고 계셨어요?
저희 말 들리세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여기 주위 집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동안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지금이 타이밍인 것 같았어요. 59억으로 올랐던데요? 그래서 집 문제 때문에 얘기 좀 하려고 찾아온 거예요. 동서, 어머님 귀가 안 들리셔? 왜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으신 거야? 초점도 거의 없으신 것 같은데? 이 집을 어떻게 하려고요? 집값이 많이 올랐나 봐요. 그동안 얼굴 한번 안 비치고 놀러만 다니시더니 여기 집은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나 보죠? 형수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움직이지 않을 거고 얼굴 마주하고 싶지도 않으니까 그만 돌아가 주세요. 내가 방금 얘기하지 않았나? 우리는 서방님이랑 동서 얼굴 보러 온 거 아니라니까요. 어머님이랑 대화하려고 온 거라고요. 지금 어머님 건강 상태가 안 좋으니까 나중에 다시 오세요.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되실 때까지 형님은 전국 일주 여행 다니셨는데 누가 좋게 봐줄 수 있겠어요? 지금은 어머님이 휴식을 취하셔야 하는 상황이라 괜찮아지셨을 때 다시 오든 하세요. 형님 내외는 저희 부부에게 볼 일이 없다며 강하게 밀치더니 시모를 태운 휠체어를 대신 끌면서 집으로 들어갔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남편은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고 결국 시속과 몸을 부딪히게 되는 일까지 발생이 되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연락이 없던 형님 내외가 갑자기 찾아온 건 시모가 살고 계신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을 해서 서둘러 처분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7년 전까지만 해도 20억이었던 집값이 59억으로 뛰었다고 형님은 집의 명의를 시속으로 옮기려는 계획을 가지고 찾아온 거였어요. 그런데 시모의 건강 상태가 심각해져 있는 모습을 보곤 서둘러 처리하려는 듯 시모와 억지로 대화를 이어나가려는 형님 내의 행동들이 남편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시모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눈앞에 보이는 돈만 집착을 하고 있었죠. 시모의 건강이 어떤지 한 번도 살피지 않았던 사람들이 돈에 눈이 멀어 난리를 치는 모습을 보니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보였어요. 중간에서 힘들어 하시던 시모는 형님 내외한테 많이 실망을 했는지 힘겹게 입을 여셨고 형님은 시모의 한마디에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너희들한테는 10원짜리 하나도 주지 않을 거니? 조금도 기대하지 마라.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내 앞에서 사라지지 못해. 어머님,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10원짜리 하나도 주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저희가 뭘 어쨌는데요? 사는 게 바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뭘 그거 가지고 서운해하세요? 뭔가 상당히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어머님 세상 떠나시면 저희가 두 눈 뜨고 당하기만 할 것 같아요. 법적으로 소송을 걸어서라도 뺏을 수 있는 건 전부 다 가지고 갈 거라고요. 형은 엄마 앞에서 이런 모습을 꼭 보여야 하는 거야? 병원에서 오늘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 엄마가 연세도 있으셔서 사고가 난 이후부터 좀처럼 회복을 하지 못하고 계셨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기력이 떨어지다 보니 점점 약해지셔서 건강 상태가 더욱더 안 좋아지셨다고 했소. 세월은 비켜갈 수 없다며 마음 편히 떠나실 수 있게 남은 시간 좋은 추억 많이 남겨드리라고 했는데 형은 지금 자식으로서 엄마한테 못 볼 꼴을 보이는 거라고. 차라리 얼굴 안 비치는 게 형은 효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좀 그만 돌아가. 여보, 괜히 서방님의 말에 휘둘리지 마. 그렇게 해봤자 좋을 거 하나 없다고. 집안의 장남인 당신이 많이 가져가는 건 당연한 거라니까. 서방님, 지금 어디서 감성팔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돈 앞에서는
원래 가족도 없는 거라는 거 몰라요? 나도 이 집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야. 네가 아무리 그런 식으로 말을 해도 나는 조금도 변하는 거 없다. 어머니, 그냥 이 집 저희한테 주고 조용히 세상 떠나시면 되겠어요. 그래야 자식들 간에 얼굴 붉히는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계속 싸우는 모습을 보고 싶으신 건 아니시죠? 편히 눈 감으시려면 저희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형님 내외는 무조건 시모의 집을 소유하려고 시모의 건강 상태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남편과 시숙은 온갖 막말을 퍼부으면서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결국 일이 이렇게 되다 보니 저 또한 좋은 말이 나갈 수 없었고 집안이 아수라장이 되어가기 시작하자 시모는 그만하라면서 온 힘을 다해 목소리를 높이셨네요. 그리곤 잠시 뒤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형님 내외에게 집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남편과 저는 말도 안 된다며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당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신 조건이 있다. 이 집을 너희들한테 줄 테니까 나도 바람 좀 세게 해주면 좋겠구나. 작은 애들과는 그동안 함께 보낸 시간이 많지만 너희들과 보낸 시간은 내 몸이 이렇게 되고 난 이후부터 한 번도 없었잖아. 내 마지막 부탁이다. 일주일이라도 좋으니까 너희들이 다니고 있는 천국 일주 나도 좀 데리고 다녀줬으면 좋겠다. 59억의 집을 주겠다는데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어차피 나한테도 남아있는 시간도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너희들 싸우는 것도 보고 싶지 않고 바람 좀 쐬면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싶은데 내 부탁을 들어줄 수 있겠니? 그렇게만 해준다면 이 집을 너희한테 넘겨주도록 하마. 그 정도는 당연히 해드릴 수 있죠. 이 집의 소유가 저희들께 된다는데 그 정도도 못 해드리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 어머님이 우리와 여행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라고 하시는데 당연히 해드려야지. 안 그래? 엄마는 지금 정상이 아니라고요. 언제 어떻게 될 줄 모르는 몸 상태로 어디를 가시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저희와 함께 하세요. 형이랑 형수가 뭘 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오히려 막대할 수도 있다고요. 여행은 저희랑 다닐 수 있잖아요. 오늘이라도 너희들과 함께 생활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니?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지? 그럼 너희 집으로 출발하도록 하자. 남편은 절대 안 된다며 난리를 쳤지만 시모는 저희를 바라보시지 않았어요. 시숙은 남편을 밀치면서 시모를 시숙의 차에 급하게 태워드렸고 형님도 곧장 차로 올라탄 뒤 서둘러 출발을 하려고 분주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시숙의 멱살을 잡으면서 절대 못 보낸다고 끝까지 난리를 쳤지만 시모가 남편과 저에게 화를 내면서 큰아들과도 시간을 보내고 싶다며 나중에 전화한다고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시모는 처음으로 저희 부부에게 무서운 얼굴로 화를 내셨고 시모의 그런 모습에 당황한 저희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네요. 결국 시모는 형님 내외의 차를 타고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남편도 불안에 떨며 시모와 떨어진 거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시모는 절대로 따라오지 말라며 일주일 뒤에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긴 채 떠나셨지만 걱정이 너무 많았습니다. 챙겨드려야 할 것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형님 내외는 알아서 하겠다며 저희 말은 아예 들을 생각도 없었네요. 결국 시모의 돌발 행동에 당황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저희는
다음날 시모께 전화를 했고 시모는 별일 없으셨다는 듯 편하게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좋은 곳으로 구경하러 가는 중이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리고 잠시 뒤 형님한테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함께 여행하면서 찍은 사진들이 몇 장 전송이 되었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조금씩 안심을 하게 되었고 수시로 전화 통화를 하며 안부를 묻던 어느 날 시모는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면서 형님 내외와 함께하는 시간에만 집중하고 싶으시다는 말에 더는 참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형님과 시숙에게 시모의 건강 상태에 대해 물어보고 있었죠. 그렇게 길고 길었던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집에 올 시간이 한참 지났고 형님네한테 전화를 해봤는데도 저희 부부의 연락을 받지 않더라고요. 점점 불안함이 커지고 걱정이 되어 가고 있던 그때 남편의 핸드폰으로 모르는 전화가 걸려왔고 통화 연결을 하는 순간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집으로 오고 있던 시숙의 차량이 전복이 되었고 위태롭다는 말을 전해 듣게 되었어요. 급하게 병원으로 향하니 이미 시모는 세상을 떠나신 상태셨고 형님 내외는 생사를 오고 가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진 터라 저희도 맨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장시간 형님 내외의 수술을 했는데도 두 사람 모두 언제 깨어날지 모른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고 말았죠. 남편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고 식물인간이라는 진단 결과에 저희 부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말도 안 되는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시모의 장례를 치러야만 했고 형님과 시숙이 깨어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조금의 희망도 없는 현실에 하늘이 무너질 것만 같았네요. 시모와 제대로 된 작별 인사도 못했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가셔서 저와 남편은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런 시간이 어느덧 8개월이 흘렀고 어느 날 저에게 문자 한 통이 도착한 알람음이 들려왔네요. 그런데 생각 없이 문자를 보자마자 충격적인 내용을 보고 말았습니다. 시모는 형님 내외와 계속해서 부딪히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다는 내용이었고 시모가 세상을 떠날 때 저희 부부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고 싶다며 당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용서해달라는 문자를 예약으로 보내놓으신 상태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진실들이 밝혀지면서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남편도 시모에게 예약 문자가 온 내용을 보며 경악을 하고 말았어요. 시모의 선택이 저희를 너무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지금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눈앞이 캄캄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저희가 앞으로 어떤 삶을 선택하면 좋을지 의견을 주실 수 있나요? 시모의 계획으로 인해 엄청난 일이 벌어졌지만 문제는 형님과 시숙은 식물인간 상태로 병원에 누워만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조카들이 있다는 게 걱정이죠. 어머님이 남기고 가신 집을 처분하고 조카들에게 줘야 하는 걸까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너무 답답하네요. 시모는 형님 내외에게 너무 많은 실망을 하신 것 같아요. 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네요. 하루빨리 모든 게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 행복하시고 언제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